물건을 자꾸 훔쳐가. 네. 똑똑똑똑똑. 소름 돋네요. 문 앞에 장미꽃을 계속 갖다 둔다든지.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진. 조원진.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고등학생 남자애가 중학생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해서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남자애는 20살이 된 상태여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 많죠. 이런 사건 많고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이제 연인 관계에 있다가 또 헤어지다가 또 다시 만나는 경우들도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피해가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 번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보시기에는 진술 번복 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바뀐 관계, 종전의 진술을 보강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죄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데이트 폭력 말은 많이 하는데 데이트 폭력 처벌법 이런 거는 없어요. 중강금죄라든지 폭행죄라든지 상해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고 뭐 촬영 같은 게 있었다면 카찰죄라든지 이렇게 처벌이 되겠죠. 폭력 사건 중에 그게 제일 많나요? 방금 단순 폭행이 제일 많고 요즘에는 카찰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동의를 정확하게 구하지 않고 일단 사귀는 사이다 보니까 그냥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뭐 그런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사안이 되게 많아요. 협박하는 제 협박죄가 들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 협박을 하게 되면은 가중돼서 처벌되게끔 되어 있어요.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하면은 가중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서 중환죄예요. 1년, 그러니까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사귀는 사이인데 라고 그냥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입은 게 피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약간 옛날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집 앞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맨날 서 있다가 그 사람 가고 나면 집을 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 주변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걔도 정도로 너무 좋아하나 보다. 잡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문제인 거죠. 데이트 폭력. 지금은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면 스토킹이에요. 그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바로 나와서 긴급 보호 조치를 다 해줍니다. 가해자 쪽에서 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제 너무 사랑하는 거,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번은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잡고 한 번만 만나줘. 맞아. 나 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랬는데 이쪽에서 막 뿌리치거나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그랬을 때 이제 폭행죄로 고소된 사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폭행이 맞긴 한데 이거 너무 짠하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가지고 그 판단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르긴 달라져가지고 하죠. 예. 저희가 이제 안내할 때는 내가 분명하게 찾아오지 마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걸 남겨놓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라고 저희는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취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게 문제예요. 사귀었을 때는 집을 알잖아. 그러니까 집까지 막 오는 거야. 근데 나만 무서우면 그래도 조금 뭐 감내하겠는데 가족들까지 요새 피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귀던 그 사이에서 그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대신해서 나온 뭐 오빠나 아니면 엄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폭행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의 범위가 약간 확장되는 느낌? 그래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귀는 사이였다면 합의를 이뤄내는 데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정이 좀 남아있어.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가해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막 때려. 그 다음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리고 자기 불쌍한 얘기를 해. 나는 뭐 엄마도 어떻게 하고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면 동정심이 들어서 용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내가 나름의 기준을 정한 선에서 상대방이 넘는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했는데도 다시 와서 빌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명확히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내가 이거 될까? 이거 괜히 경찰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맞아요. 그 접근 금지나 이런 잠정 조치를 일단은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또 접근했다. 그랬을 때는 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죠. 신고 횟수가 누적되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시그널이니까. 그렇죠.
이 합의 과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온정적인 마음으로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를 해주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쉽게 합의가 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뭐 하셨던 사건들 좀 기억나는 사건 있을까요? 좀 특이했던 거는 물건을 자꾸 훔쳐가.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 자취방을 아니까 비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속옷이랑 이런 거를 자꾸 훔쳐가. 근데 티나게 훔쳐가. 그러니까 내가 너 방에 진짜. 들어왔었다. 이거를 티나게 가져가는 경우. 소름 돋네요. 굉장히 소름 돋죠. 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자기 프로필에다가 메시지처럼 이렇게 좀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포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토스뱅크로 1원씩 계속 찍어서 보내. 그러면 연락은 다 차단했는데 토스뱅크에 자꾸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것도 다 스토킹 맞아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뭐 낭만적인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뭐 문 앞에 뭐 장미꽃을 계속 갖다 둔다든지 그런 경우까지도 엄격하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많이 다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만약에 그냥 집에 와서 똑똑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CCTV도 없어. 그러면 신고를 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다 이러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해서 보호 조치를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이력을 남겨놓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끈을 유지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를 하세요. 근데 이게 특히나 저희가 청소년 사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 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게 조금 좀 많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도 청소년들이 데이트 폭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도 같고 한데 모르는 사이보다 뭐 더 쉽게 그리고 더 잔인하게도 이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로의 비밀도 많이 공유했던 사이고 하니까 약점이 잡혀 있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런 것도 많지 않을까요? 기밀을 그냥 폭로할 그쵸? 수 예. 있는 이런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그것도 뭐 협박이 되지 않을까요? 협박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성관계 연령이 초등학생까지도 많이 내려가니까 맞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4학년 그렇게 한 정도 아이고. 있었어요. 진짜요? 또 초등학생이. 사귀는 사이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사귈 때 문제 되면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가정법원 성취결정 나오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성인이 돼서 19살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되거나 내가 그때 피해를 입었었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근데 난 이미 뭐 20살 대학생이야. 그때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일반 형사법정에서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약간 입법의 공백인 것 같긴 한데 14살이 되지 않았을 때 일을 가지고 성인이 돼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14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19살이 지나버리면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나이, 가정법원에도 보내줄 수가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다양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변호사님들 오랜만에 같이 촬영해서 너무 좋았고 수다 떠는 것 같아가지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유튜브 항상 같이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가볍게 찍으려고 뭐 웃으면서도 찍고 사실은 조금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도움을 구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조금 더 쉽게 주제에 다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이제 조 변호사님이 정리를 딱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